자, 이번에 이제 이중매매 한번 보시죠. 이중매매하고 그 뒤에 나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잖아요. 요거 두 개 묶으면 이거는 한 문제 이상입니다. 이제 이 두 개 하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중매매는 매매가 두 번 있었다죠. 그렇죠? 하나의 물건 가지고 매도인이 두 번을 매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갑하고 을이 먼저 매매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에 따라서 이행의 의무를 이행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행의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병하고 또 다른 매매를 합니다. 하나의 물건 갖고 매매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제1매매, 제2매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매매라고 하는 건 갑이 몇 번을 해도 관계없어요. 계약 자유 또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매는 몇 번을 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받거나 동상 같으면 먼저 인도받은 사람이 먼저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것이었는데 매매를 해서 이 사람에게 등기까지 먼저 격려해 줍니다. 그럼 등기를 먼저 격려해 줬으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 등기의 효력이 유효다라고 하면 매매가 유효인 것이고 등기의 효력이 무효다 그러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등기 효력 가지고 얘기하면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거는 유효인 등기가 된다. 여기에 유효인 등기는 제2 매수인 병이 제1 매매 사실을 몰랐다. 그럼 당연히 유효가 돼야 되겠지만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유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계약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2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죠.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가담이다. 어디에 적극가담했느냐? 매도인 갑이 을에게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행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2 매수인 병이 적극가담한 경우에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적극가담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실을 알고 요청까지 했다.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알고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알고 요청까지 해서 제2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등기까지 했다. 그럼 그걸 적극가담이라고 봐서 무효로 보는데 이게 이제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정은 선악불문하고 이 전득자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또는 전득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제2매매가 유효일 때는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먼저 소유권 취득했고 얘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내면 되는 거죠. 끝내면 되는데 제2매매가 무효일 때 그때는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미 이행했으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둘 다 이행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두 놈이 다 반사회적 행위했죠. 그러니까 쌍방 누구에게든지 부당이득이든지 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든지 일체의 반환 청구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든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든 뭐 어떤 형태든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 반사회적 행위했는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불법원인 급여가 있었다. 그런데 746조 그 급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전문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얘는 얘한테 준 거 돌려달라고 못한대요. 그럼 얘 거 된 거잖아요. 여기도 얘한테 준 거 돌려달라고 못한답니다. 그럼 지 거 된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 일단은 저지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반사회적 행위했기 때문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결과가 생겨버렸다. 그렇죠? 그럼 씩 웃고 있겠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제1 매수인이죠. 제1 매수인 을은 지금 답답합니다. 그죠? 예, 아니, 제2 매매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제2 매매가 유효인 경우에는 당연합니다. 이 매매가 유효인 경우에는 제2 매수인이 먼저 소유권 취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2 매수인이 소유자가 됐으면 매도인 갑에게는 더 이상 처분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행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매매계약 체결할 때 처음에는 이행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뭐가 생긴 거예요? 그게 후발적 불능이 생긴 거죠. 후발적 불능이 생겼는데 이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인 갑의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된 거죠.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이걸로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제2매매가 무효가 되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제2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그럼 요거 이제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 더 쓰죠. 뭐 복잡해지니까. 자, 제2매매 병과의 2매매가 있었다. 근데 그 2매매가 무효란 얘기죠. 이게 무효랍니다. 제2매매가 무효다. 자, 이때는 그러면 을은 제1매매는 유효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남아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면 을이 갑을 대유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대유 행사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병하고 을이 직접 어떤 법률 행위를 한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반환 청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하는 게 반사회적 행위 한 놈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 얘는 법에 의해서 보호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야. 못된 지 불법 행위 한 놈들은 보호가 되고 정상적인 거래 행위 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사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걸 인정해 주는 것이 사회적인 부작용이 적을 것이냐, 사회적인 충격이 적고 사회적인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 직접 반환 청구를 해줄 것이냐, 대위 청구를 인정해 줄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판단한 게 뭐죠?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억지로라도 인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거래 안전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위 청구권은 없지만 인정해 주자.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접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말자. 하지만 불법 행위를 직접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채권자 취소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다 행사할 수 없죠. 채권자 취소권은 사회행위 취소권이다라고 해서 사회행위가 있었어야 돼요. 사회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여기다가 돌려놓고 그래서 얘가 소유자가 되면 바로 어떻게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대위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행위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는 사회행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거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사회행위 취소권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108조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채권자 취소권 한번 더 나와요. 예,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지만 108조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로 나오죠. 예, 그거 2개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4개 공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걸 시험장에 가서 그래 합당해. 이건 아닌데 6분 지납니다. 그럼 5문제 지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이해도 이해지만 먼저 머릿속에 공가이 이거 집어넣고서 아 이거는 인정, 이거는 부정, 요거는 인정, 요거는 부정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넣어 두셔야 됩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확대하면 제1매매, 제2매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1매매는 과연 매매 시에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에요. 둘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임행위할 때는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매라고 했지만 우리 판례가 조금 확대하는 영역이 자 여기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다시 처분했다.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양도담보에서도. 양도담보는
이 개념 자체가 둘 사이의 양도담보권자다. 그러면 등기명의자는 갑이죠.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도담보권자라는 얘기는 얘는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채권자라는 얘기야? 채권자지, 채권자.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거기 뭐죠? 민사특별법 그 보강할 때 안 나온 사람들 지금 다 모르는 거야. 민사특별법 보강할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강한다고 안 나오신 분들 있죠.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봐, 나머지는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들은, 나온 사람들은 대충 눈빛이 망설이고 있는데 이건가 저건가 망설이는데, 안 나온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거야. 무슨 목적이요? 그러니까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이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요? 담보권 취득한 사람이야. 저당권 대시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무조건 저당권으로 취급하자.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등, 실 같다. 그렇죠.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지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등기 내용이 저당권이 아니고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어도 이건 담보권이라고. 그런데 겉으로는 소유권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3자에게 처분했고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 그럼 그것도 이중매매 법률에 따라서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명의신탁자의 신탁에서 명의신탁자고 명의수탁자라고. 그럼 내부적으로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지, 수탁자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인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고 처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 그때도 이중매매의 법률에 따라서 무효로 하겠다. 아시겠죠? 예. 다음번에 우리 6월달에 한번 민사특별법 또 한번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난번처럼 안 나오면 수업 시간에 민사특별법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지라고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예. 그거 보강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 이런 생각할 정도. 그죠? 굉장히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쪽은, 대전 쪽은 보강을 굉장히 싫어하는가 봐요. 전국에서 보강 출석률이 가장 적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민법 시간에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요거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예요. 여기 이제 내부적인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 큰 형수고 막내 시동생이에요. 큰 형수가 자기 막내 시동생한테 아파트 하나 사면서 데리고 사는 거지. 형수가 데리고 살면서, 도련님 결혼할 때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이름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기 이름 빌려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은 거예요. 그냥 분양받고 나니까 이게 입이 근지러운 거지.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자랑질한 겁니다. 뭐라고? 나 아파트 하나 샀다고. 여자친구 눈이 뻘개지는 거죠. 동그래져가지고 입 벌겨져갖고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차, 얘기 잘못했구나 그러고 반성하지만 이미 주워 담긴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했습니다. 뭐 여기다가 아니 그냥 몰라도 돼. 그럼 우리 사이에 뭐 모르는 게 있네 없네, 날 그렇게 믿네 못 믿네, 아주 되지도 않는 또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무는 게 난데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 얘기해 줘야죠. 그랬더니 뭐래? 그럼 오빠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빠 거요, 형수 거요? 형수 건데 얘는 그러잖아. 그럼 오빠 거네. 형수가 뺏어가기 전에 나한테 넘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럼 형수가 서운해할 텐데. 그럼 여자들 하는 얘기 있죠. 나야 형수야. 그죠? 쪼다같이 형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선택을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고. 나중에 형수가 알고 이거 어떡합니까? 무효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동생을 대유해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고 둘 다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얘는 또 여기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났지. 안 받으면 뻔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얘기고, 제2매매도 매매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처분행위는 매매로 처분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제3자에게 증여했다. 그래서 제1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걸 방해행위했다. 여기에 적극 가담했으면 모두 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당권 설정 내지는 증여에도 다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더 재밌는 건 말이죠. 제1매매가 있고 난 이후에 이분이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제1매매가 있고 난 다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인의 A가 있겠죠.
상속인 A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는데 상속인 A가 제1매매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중에 제2매수인 병이 찾아갑니다. 나 아버지 친구 병인데 자네 아버지가 이거 매매하고 있었던 거 알지? 그래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누구한테 매매했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매매를 교섭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나에게 얼른 팔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얘는 이거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가담은 누가 한 거죠? 병이 했지만 A는 그 사실을 모르고 했죠. 원래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민사적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는 제1매매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A는 병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내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은 똑같이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하고 한 번 더 이제 해야 될 거는 제1매매 있고 난 이후에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줬습니다. 그럼 목적물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2매매가 있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에게 먼저 해준 겁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 된 거예요? 병이 소유자가 됐죠. 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피담보 채권이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지 결론관계로 인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 대한민국 독일에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한 거야. 예, 이거 독일에도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독일 민법에서 나온 그런 법리가 한국에 그대로 끌려온 거거든요. 예, 이거는 독일 민법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우는데 오표시 무효의 원칙 있죠. 이것도 독일에서 고래고기하고 말고기 사건이거든요. 네, 그것도 독일에 있었던 판례를 그대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 알면은 독일에도 시험에 늘 나오는 거예요. 독일 민법. 그래. 독일어 안 와. 그렇죠. 근데 나도 책으로 배운 겁니다. 독일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요대로 끌려온 것이다. 그래서 요건 독일 민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베세대 이거 공부하시면 이거 바로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이중매매 끝났고요. 그럼 이중매매 얼른 보고 할까요? 이중매매 제2매매 원칙이 유효다. 계약 자유 자유경쟁의 원칙상 선악불문하고 그거 중요한 말이죠. 유효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 무효다. 적극가담의 의미가 밑에 나오고요.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전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밑에 있죠. 쌍방은 모두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죠. 쌍방 모두. 그러나 C에 보시면 매도인 사망 시 제1매매 사실에 대한 선의의 상속이니 선의의 상속이라는 얘기는 제1매매 사실을 모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에 의해서 이중매매를 한 경우에 상속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죠. 얘는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1매수인의 지위는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요. 근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제1매수인이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둘 다 하나는 배신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하나는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니까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엔 공가이 이건 여기 나와야 되죠. 예, 기억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대유해서 제2매수인 명의의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은 아니다. 적용 범위의 확장 제1매매 하나 둘 세 군데 확장이 됐고 제2매매 두 군데 확장이 됐죠. 요 정도만 알면 아마 다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은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가 적용이 되고 그렇죠.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오답 유형 중에서는 그 3번하고 4번 있죠. 3번하고 4번. 도박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만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도박채무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으면 이거 뭐 했단 얘기야? 양도 담보했단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저당권만 설정해 준 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거하고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도박 채권자가 2억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줬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저당권만 설정해 준 거하고 아예 소유권에 이전 등기를 해줬다. 둘 다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가 없죠. 저당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직 생긴 게 없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어떤 이익이 생겨버렸죠, 이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당이득이 확정됐고 여기는 아직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일단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등기도 결국은 뭐가 돼야 되죠? 무효가 돼야 되죠. 여기는 아직 이득이 생긴 게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여부를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무효면 이것도 그냥 무효다라고 해서 이거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으면 부당이득이 이 사람한테 이미 귀속이 돼 있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5번에 있는 판례는 도박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라도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대요. 근데 이때는 채무자의 불법성이, 채권자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또 반환 청구할 수 있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납치에다가 붙잡아 놓고 안 해주면 죽인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더 크죠. 일단 안 해주려고 했던 거 해줬잖아요. 이때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3, 4, 5번 판례가 조금 특이한 판례죠. 자기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거 말고 채권자가 강력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경우에는 그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무조건 뭘로 볼 수도 있어요? 또 불법 원인 급여로 해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되죠.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분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반대급분 이만큼밖에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울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야. 객관적 가치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객관적 가치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당사자 중 일방이 손실을 본 사람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 때 이 궁박은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박 또는 경솔한 상태에 있었다. 경솔은요, 글 같은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의미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덤벙덤벙 되면서 법률행위 하는 걸 경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경솔 같은 게 사례로 나오면 무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거의 무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시험에 나오지 않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다 갖춘 사람은 방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혹시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것도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이래서 우리 민법에서 두 개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가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폭리의 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심리 상태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 그래서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무효행위 추인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되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된다. 그래요. 무효행위 전환은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재건축이 안 되는 줄 알고 10억짜리를 50억에 매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주장해서 무효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50억짜리를 10억으로 적당한 가액으로 감액하게 되면 매매하였으리라고 추정이 된다. 그럼 그때는 적당한 가액으로 매매 계약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무효행위 전환이죠. 전환이고, 적용 범위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적용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적용되는 부분은 유상행위에 적용하는 거죠. 유상행위 중에서 유상 계약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죠. 여기서 유상 계약에 적용한다. 이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하겠다.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 적용한다.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나오는데, 이건 뭐 한 달 동안 남편이 구속된 한 달 동안 자유를 만끽했던 부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 무상행위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상행위는 증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기부 이런 데도 적용하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경매 있잖아요. 경매는 원래 조금 주고 큰 거 받아야 잘한 경매잖아요. 경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크면 클수록 잘한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효가 됐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필요한 게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 그리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입증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추정되지 않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효를 주장하고 싶으면 다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이것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것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추정이 되면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다 입증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무효로 확정이 됐다. 그럼 이 둘 중에 불법의 원인은 수익자에게만 있지,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효로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내지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등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다 허용이 돼야 되겠죠. 좋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판례하고 저거하고 요 그림 두 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4조에 보시면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자, 궁본 경무대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본 경무대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되죠. 알고 이용이라고 하는 폭리의 악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전환은 가능했고,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 단서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입증 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싹 다 입증해야 된다. 적용 범위에
유상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적용되십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 등과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칠판에 써놓은 거는 요거 자체가 1.5문제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죠. 지웁니다. 이 정도 뭐 지금 다시 적거나 그럴 건 아니죠? 아주 좋아요. 자,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독일 민법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그건 의사표시의 해석인데, 의사표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드냐? 사람이죠. 머리가 너무 크다. 너무 작은데 또? 그렇죠? 사람 얼굴 그릴 때 동그라미 그려놓고 눈을 절반에다가 그려야 돼요. 실제로. 이 사람 얼굴 가만히 보면은 눈이 딱 절반에 있어요. 빡빡 깎고 놓으면 눈이 위에 있죠. 근데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 그리려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골룸이요? 나중에 그림이 이뻐. 이렇게 해갖고. 됐어요. 에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 나중에 자기 초상화 그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세요. 제가 그려드릴게.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긴 그래요.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뭐라 그래요?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되면 이걸 뭐라 그러죠? 표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사를 효과의사라고 하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는 의사다라고 해서 효과의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효과의사를 우리 법학자들이 둘로 나눴어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 이렇게 나누죠. 내심적 그리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사회생활 하면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달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전철 타고 가는데 가운데 애기 엄마가 있었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애기 엄마 왼쪽에 앉았었고, 저쪽 편에 연세 좀 드신 분이,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그 애기 엄마가 이제 애기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 가혹행위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죠. 학대예요. 아동 학대요. 애기는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뇌가 아직 안정돼서 딱 자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머리에 부딪힌대요. 머리 골에 부딪혀가지고 애가 기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이 좀 더뎌질 수도 있고, 어쨌든 머리가 나빠진대요. 지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보면 왜 부잣집 자녀들이 좀 꼴통짓 하잖아요. 이 부잣집 왜 옛날부터 부자 3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좀 있으면 이거 자꾸만 애가 울면 내비둬야 되는데 흔들고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이게 뇌를 좀 이렇게 다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울든 말든 내비둬 버리죠. 가만 내비두니까 이제 뇌를 좀 덜 다친 거야, 애기 때.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거지들이 이제 부자로 자꾸 신분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고정시켜 놓은 게 뭐예요? 로스쿨 제도인 거예요. 있는 놈들이 자기가 가진 부를 자손 만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제도입니다. 한국형, 그죠? 한국형 음서 제도죠. 자, 그렇습니다. 이 내심적 효과에서 그때 그 할머니가 옆에 있는 애기 엄마한테, 나는 이제 그 태블릿 이렇게 보면서 하다못해 이제 딴 걸 하지 그냥 가만 안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아니요, 딸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어이?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 할머니 어떡하시나 얼굴 표정을 봤는데 그 급 당황한 얼굴 표정이잖아요. 예, 아들이에요. 그럼 어우 씩씩하고 건강하게 생겼네 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씩씩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딸이라고 하니까 애 아버지 굉장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저분이 저 마무리 어떻게 짓나. 근데 역시 연세가 있으신 노련한 마무리. 크면 이쁘겠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거야. 깜짝 놀라서 아니 진짜 딸이야? 라고 하고 싶을 텐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애기 엄마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달리 표시한 거죠. 그래요. 이렇게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법률행위 해석할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석하는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석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쉽게 하냐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는 역으로 추단할 수 있는 효과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재산상 거래할 때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행위 해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항상 이것만 따지는 건 아니죠.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먼저 확정해서 내용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내심적 효과 의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과정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할머니 얼굴 봤는데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우 크면 애 이쁘겠다 그러고 급히 내리시는데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딸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애기들 많이 이쁘죠? 근데 어릴 때 그렇게 씩씩하고 못생긴 아들같이 생긴 애가 크면 이뻐질까요? 이뻐질 수도 있죠. 이뻐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미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타고난 미인들은 그만큼 돈도 많이 벌고 태어난 겁니다. 어려서부터. 참 좋습니다. 자연적 규범적 해석인데 자연적 해석이나 규범적 해석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연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 해석이 끝났어요. 아니면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 해석이 끝났는데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갭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판사가 해석하는 걸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충적 해석은 소송 과정에서 해석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모든 법률행위가 다 보충적 해석은 가능한데 보충적 해석이 가장 크게 효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쌍방의 의사의 갭이 생겼을 때 주로 계약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하지 다른 것도 다 보충적 해석은 가능한 거야. 효용 가치가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고 법률행위를 해석하고 나면 법률 문제가 남죠. 뭐가요? 채권 채무 관계가 남는 것이고 채권의 양, 채무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에 관한 확정이 아니라 법률 문제에 관한 확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고사유가 된다. 상고사유라고 하는 건 대법원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대법원 심판 대상, 즉 3심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 문제의 확정 작업이다. 자,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는 자연적 해석에 의할 것이고 어떤 법률행위는 규범적 해석에 의할 것이냐. 자연적 해석, 신분행위 있잖아요.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죠.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시했든 간에 자연적 해석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상 법률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표시 내용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에 의존을 하는데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의자만 있지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표의자만 보호하면 되지 상대방이나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가 됐다. 그럼 그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도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예요? 오표시 무예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있어요. 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도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표시만 잘못했을 뿐 당사자 의사의 합치한 대로, 즉 의도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해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갑하고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두 필지의 토지 중에서 X 토지와 Y 토지 중에서 X 토지에 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가 있었다. 합의를 X 토지에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X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표시는 X에다가 표시한 것이 아니라 Y에다가 표시를 했고, 그래서 등기도 Y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등기도 무효가 되고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게 되는 거고요. X 토지에 대한 매매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표시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법률행위에 영향이나 해가 끼치는 건 아니에요. 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합의는 유효입니다. 유효고, 그래서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거죠. 법률행위 했으니까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Y 토지에 대한 이 등기 무효 등기잖아요. 무효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혹시 이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얘도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그럼 갑은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또다시 무효등기 말소 청구 여기다가 해서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직접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병은 을을 대유해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유 행사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낼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100개 이상 낼 수 있어요. 문제 내면요. 실제로. 그럼 이때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으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죠. 그러다가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병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을의 등기 청구권도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봐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물을 병이 Y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10여 년이 흐른 후에 갑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게 되면, 그때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Y 토지에 대해서. 적용할 거 한 가지 사건 가지고 보통 100가지 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사례 한번 이렇게 주고, 우리 이제 주관식 시험은 그래요. 주관식 시험은 이런 사례를 하나 줍니다.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렇게 소유권, 목적물 인도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목적물까지 인도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거에 관해서 논해라.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험지 크기 정도 되는 이런 게 한 16장 정도 주어집니다. 16장 정도 주어지면 앞장하고 뒷장은 이제 표지니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4장 있죠? 14페이지. 14페이지에다가 이제 답을 쓰는 거예요. 쭉 해서 2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거죠. 그럼 문제는 이거에 관해서 논하라. 이렇게.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이런 거래가 있었다. 이거에 관해서 논하라. 딱 2줄 나오죠? 그럼 그거 가지고 쓰는 거야. 한 2시간 동안 쭉 쓰고 결론까지 내줘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객관식으로 딱 요거만 나옵니다. 그렇죠? 더 나올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게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그래요. 먼저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이걸 이제 따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8,700원짜리 물건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7,800원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계약이 얼마에 성립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묻는 유형이 첫 번째 타입이 이거예요. 7,800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8,700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했다.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물어보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갑이 을에게 사전에 견적서 등을 교부해서 진정한 가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 매매계약은 얼마에 성립하느냐?
8,700원이죠. 자연적 해석,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견적서를 교부하는 등의 특별한 절차가 없어서 객관적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느냐? 7,800원에 성립할 수밖에 없죠. 표시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거 있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 저거라고 한다면 해석의 기준은 뭐가 되느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해석의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기도했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이 목적을 달성 가능한 쪽으로 해석해 주라고 하거든요.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적용하는 사실인 관습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임의 규정마저 없다면 네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게 신의칙이죠. 신의칙을 적용해서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이제 순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 나오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가끔가다 출제 교수들이 이제 이런 트릭을 써요.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다면 이때 목적이 제 1차적인 해석 기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렸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항상 목적이 제 1차적 기준이고, 지금 이 지문 속에서는 뭐가 나온 거냐면 해당 법률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목적이 제 1차적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해석을 하면 그러면 강행 규정이 1차적 기준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틀렸습니다. 목적이 제 1차적 기준이고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느냐, 이행이 가능하냐, 강행 규정이 위반했느냐,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느냐, 이렇게 따져 나가야지 강행 규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요 순서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 해석에는 그 2번에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적 가치 판단에 속하는 법률 문제다.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면 상고 사유가 된다. 법률행위 해석 방법의 자연적 해석 신상 RO죠. 신상 RO.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4번에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가 확정이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합리적으로. 당사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면 핵심 지문 중에서 3번 있죠. 3번 매매 목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쌍방의 공통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는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을 성립시키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죠. 여기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순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의칙이다. 넘겨보실게요. 거기 이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비교하고 있죠. 사실인 관습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관습이라고 해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죠? 요거는 제가 우리 작은 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직업 뭐 이런 거 이제 와서 직업 소개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제가 여기 충남대 강의하고 있을 때요. 이렇게 와서 시간 빈 날 와서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고 얘기했는데, 초3 애들한테 내가 관습, 초3이에요. 관습법 이렇게 해서 이제 법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가서 법이 뭔지를 잠깐 법과 생활 이래 가지고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 내가 누구 아빠예요? 그리고 직업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교수요? 교수하고 교장하고 누가 높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높은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학에서 선생님이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이라 그러지 왜 교수라 그러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일반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고 전문적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그냥 교수라고 부른다. 구분해서. 그랬더니 아하 그러더라고. 근데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전문적인 수업하는 사람이 교수고 그럼 우리 과학 선생님도 교수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이제 반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왜 교수라고 부르냐고. 누가 높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걔네들은요. 그래서 이제 법과 생활 이런 거 하다가 내가 관습하고 관습법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관습은 뭐고 관습법이 뭐냐.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그때 걔네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초3 애들도 알아. 이거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나왔죠? 관습하고 관습법의 차이가 뭐예요? 그쵸. 법이냐 아니냐야. 걔네들은 금방 알아요. 이건 법이 아니고 이건 법이라는 거야. 금방 알더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창의적인 머리가 어른보다 낫다. 어른은 뭔가 여기서 뭐 멋있는 걸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걔네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딱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위반행위 했을 때 관습만 위반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습법을 위반하게 되면 법을 위반한 거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관습법이 사실인 관습이 관습법으로 발전하는 건데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이걸 법적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반했답니다. 그럼 관습법을 위반했다. 그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사실인 관습 정도를 위반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위반 행위를 했고 이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답니다. 분쟁이 생겼으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겠죠. 그럼 판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야, 너 위반 행위 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그럼 네가 위반한 거 관습법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거고요.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네가 위반한 건 아직은 관습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습법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데 법원의 그 판단은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립시켜주는 거예요? 확인해주는 거지. 성립시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관습법이야. 그럼 과거의 위반 행위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 앞으로는 손해배상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분쟁이 생겼을 때 너는 손해배상해줘야 된다. 너는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위반한 건 관습법이 맞다. 관습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확인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이 이루어지면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 법원의 판결은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뭐만 해주는 거죠? 확인만 해주는 것이지 성립시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법원에서 이거 판단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법의 존재 유무에 관해서 자료 수집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어디야? 법원이지, 법원. 그러니까 관습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때는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관습법의 존재를 법관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원에서 모를 때.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있잖아요. 사실인 관습도 계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인 관습도 분쟁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인 관습은 계약 해석의 기준이 돼서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관습에 의해서. 소송이 되면 이건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니까 지역에 따라서 관습은 또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을 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인 관습도 일종의 경험칙이잖아요. 경험칙이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정도의 사실인 관습도 많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정도를
법원에서 네가 입증하시오라고 하는 건 판사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 아직 총각이고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8년 됐어요? 그러면 명절이 최소한 36번은 왔네, 그죠? 1년에 2번 오니까. 그러면 친정에 먼저 가셨어요? 시댁에 먼저 가셨어요? 시댁에 먼저 갔어요? 한 번도 친정에 먼저 가본 적 없어요? 36번 동안? 좀 우울하네, 그죠?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 친정보다는 시댁에 먼저 갔다가 나중에 친정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관습인 거야. 그게 사실인 관습이죠. 이게 분쟁이 생겼는데 판사가 네가 입증해봐. 이건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하든 관계없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 의무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을 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은 처갓집 먼저 가야지. 우리 집 먼저 갔다가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판사가 그건 너희 집이나 그렇지 우리나라의 사실인 관습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나올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먼저 관습법의 존재 의무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거야. 법원 판단은 확인만 해주는 거야. 기존에 있던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만 해주는 것이지 그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관습법이 성립하는 시기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갖게 된 때로부터 관습법이 되는 거야. 법원 판단은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만 해주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되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 입증을 하든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1페이지 보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 자,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책 거기 보면 뭐 나와요? 왜 그렇게 책에다가 막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그 습관 버리셔야 되는데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만 그러세요. 지금 거기 좀 먼저 읽으면 뭐 내용 좀 아십니까? 설명 안 들으면 이거 시간만 많이 걸리고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자, 의사표시의 핵심적인 요소로 놓는 걸 의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표시를 그 핵심적인 요소로 놓는 걸 표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민법이든지 전적으로 의사주의나 전적으로 표시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민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두 가지를 적절히 가미하는 걸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좀 특이하게 당사자의 진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합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는요, 대부분이 다 표시주의지만 일부는 또 의사주의에 의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관계가 재산상 법률관계는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지만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한다. 어느 나라는 말이죠, 신분행위도 표시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절대적으로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표시주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사주의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4살인가 5살 먹은 사람이 혼인신고를 42번 하고 이혼신고를 42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됐습니다.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이 죄는 아니죠. 혼인 42번, 이혼 42번 했다고 해서 무슨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 겁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이 됐던 이유는 이 사람은 진짜 결혼한 적은 없는 거예요. 혼인신고만, 이혼신고만 그렇게 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혼인신고하고 데리고 들어오고 한국에 와서 조금 있다가 이혼신고합니다.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결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의해서 표시해서 부부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진정 가족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의사주의에 의합니다. 하지만 재산상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표시주의고 일부만 의사주의다. 그래서 이걸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이제 책에 보시면 21페이지 맨 밑에 우리 민법의 태도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 재산상 행위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다. 자, 그리고요 넘겨보실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나오죠. 요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